필립의 사연바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믹 반전 사이다 복수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채널인 필립의 사연방에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지극히 평범하고 무탈했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벼락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되었네요. 부디 필립님의 목소리로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동딸인 저는 평범하고도 곱게 잘 자랐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하고 싶은 걸 다 하진 못했지만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곱게 잘 자랐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검소하셔서 저 또한 조락하며 살아갔어요. 어릴 적부터 용돈을 받거나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그대로 통장에 저금했답니다. 이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지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대생들은 화장하고 예쁜 옷으로 꾸미고 다녔는데 저는 청바지 하나로 계절을 보냈고 티셔츠도 인터넷에서 1+1 하는 저가를 사서 목이 심하게 늘어날 때까지 입었답니다. 또 화장도 마트에서 할인으로 산 비비크림이 전부였어요. 아예 화장을 안 할 정도로 예쁜 얼굴은 아니라서 기본 비비만 바르고 다녔답니다. 이렇게 검소하다 못해 짠순이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 인기는 전혀 없었지만 나름 뜨거운 연애를 대학 때 2번이나 해봤답니다. 사람 내면을 보는 남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도 무릎 나온 청바지에 값싼 티셔츠만 입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오래된 외투를 걸치면 다른 옷을 살 필요가 없었죠. 직장을 다니면서 남자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제가 연애보단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해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30이라는 나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왔습니다. 친구들 하나둘씩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받자 제 나이를 실감했어요.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친구들 절반이 면사포를 쓰고 시집을 갔답니다. 제가 연애를 하지 않고 솔로로 돈만 벌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네요. 그래서 전 저를 닮은 검소하고 성실한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말해주었답니다. 한 달 동안 4번의 소개팅을 했는데 비싼 정장에 비싼 향수를 뿌리고 비싼 헤어샵에서 머리를 한 남자들만 나왔더라고요. 외모도 멋지고 성격까지 좋았는데 제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그쪽이 아니라 검소함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저와 비슷한 남자와 있다며 당장 소개를 받아보라 난리를 쳤어요. 같은 회사 사람인데 정장 한 벌로 사계절을 나고 가방도 낡아서 여기저기 갈라진 걸 메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멋을 부리지 않는데 타고난 매력이 있어 인기도 많다고 전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소개팅에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 본 그이에게 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저처럼 청바지에 캔버스화 그리고 가벼운 반팔 티셔츠까지 처음 만났는데도 커플로 보일 정도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가볍지도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 더 끌렸답니다. 또 그이 역시 저같이 검소하고 수수한 매력이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라 했죠. 그래서 저희는 2번째 만나는 날 사귀기로 했어요. 비싼 식당 대신 분식점이나 김밥 천국에 가서 데이트를 했고 카페 대신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데이트를 했죠. 100일 기념일이 되었을 때도 별다른 걸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답니다.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오빠, 이게 뭐야? 이렇게 비싼 걸 사오면 어떡해. 이 가방은 오빠 한 달 월급보다 더 나오겠다. 어서 환불하러 가자. 에이, 오늘은 특별하니까 넘어가자. 나 이거 영미 너한테 사주려고 따로 돈을 모았다고. 예쁘게 메고 다녀주면 안 될까? 오빠는 날 아직도 그렇게 몰라? 명품 같은 건 사칠 뿐이라고 했잖아. 차라리 명가방이나 백팩을 하나 선물해줘. 말 나온 김에 우리 이거 환불해서 커플 백팩으로 바꾸자. 에휴,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냐.
알았어. 환불하러 가자. 대신 오늘은 김밥 천국 말고 레스토랑으로 가자. 알았지? 그래서 그와 명품샵에 가서 가방을 환불하고 사파점에 가서 똑같은 가방을 2개를 샀어요. 또 그가 바라던 호텔 레스토랑은 고사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서 적당히 잘 먹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검소하게 연애를 2년 넘게 했더니 그이가 저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기다려온 일이라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네요. 그이는 저에게 명품을 선물했을 때 환불하자고 했던 날을 말하면서 처원했어요.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좋다고 명품 가방을 받았을 텐데 하면서 저 자체가 빛나는 명품이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깨르르 웃으며 짠순이한테 반한 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예쁘게 봐줘서 고맙다고 대답했고 그이가 내민 실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웠답니다. 몇 주 동안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조금 놀라운 일이 생겼답니다.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아주 잘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난리였어요. 옥순아, 이게 웬일이니? 너 나보다 나보겠어? 나야 나, 음수여고 사치순. 뭐? 치순이? 그 여리여리하던 치순이가 너란 말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40년 만이지? 그래, 이 기집애야. 너 왜 동창회에 안 나오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쳐다는 줄 알아? 그랬어? 아,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친했었나? 하여튼 반갑다, 친구야. 잠깐, 그럼 우리가 사돈이 되는 건가? 그러게, 세상이 이렇게 좁다. 영미 엄마가 너라니 진짜 세상이 재밌게 돌아간다고. 두 사람의 반가운 목소리로 상견례장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말은 시어머니가 하셨어요. 엄마의 어릴 적 이야기를 수다스럽게 떠드셨고 엄마는 이를 재밌게 받아주며 그땐 그랬지 하며 웃어주셨죠. 과거를 회상하며 대화를 나눌 시간은 제법 많이 흘렀고 식사를 마치게 되자 시어머니가 혼수와 예단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아, 그리고 바깥사돈, 저희가 애들이 신혼집을 꽤 좋은 곳에 마련해 준 걸 알죠? 이 근방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수도 명품으로 해주고 예단도 FM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조금 전까지 엄마를 보며 반기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우리 딸을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줬는데 비슷하게 맞춰 가야지, 지순아. 어머, 우리 옥순이 성격 시원한 건 여전하네. 고맙다, 기집애야. 그럼 잘 부탁할게. 부탁은 내가 해야지. 내 딸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자주 찾아가서 가르칠 테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라. 예, 난 쿨한 사람이야. 영미한테 십자 노릇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고. 내 딸처럼 보살필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런데 치순아, 너 어렸을 때랑 성격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 내성적이고 귀여운 애였는데 지금은 카리스마도 넘치고 화끈하다. 그러고 보니 입고 있는 옷도 엄청 화려한 게 꼭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 같아. 그래 보였니? 세월이 얼마인데 성격이 그대로겠니? 그리고 이 옷은 내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샤넬에서 산 거라고. 진짜 연예인 같아? 그러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달리 옷차림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집안 곳곳에 명품이 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식구들 사이에서 검소하게 사는 남편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여하튼 상견례는 잘 마무리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이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답니다. 값싼 혼수를 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매장에 들러 혼수를 채워 넣었네요. 예단 역시 생전 보지 못했던 명품들로 보내드렸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저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부담이 되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 돈으로 채워진 비싼 혼수들이 따썰었거든요. 아까워서 쓸 수나 있겠어? 이런 건 돈이 넘치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남편과 시작하는 장소이고
부모님의 피와 땀이 깃든 물건들이니 감사하게 고장이나 흠집이 나지 않게 잘 사용해야겠다 판단했어요. 그이와의 신혼은 매우 즐거웠어요. 성실, 근면, 검소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자였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할 일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개월이 지나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옷 하나로 계절을 보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명품 쇼핑백을 바리바리 들고 들어왔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설마 명품 옷이야? 나 주려고 사온 거야? 아니, 당신은 비싸도 싫어하잖아. 모두 내가 입을 옷들이랑 구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오빠답지 않게 명품을 왜? 맨날 싸구려만 입는 게 나다운 거냐? 이제 나도 엄마랑 동생처럼 살려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고상하게 사는 건 때려치울 생각이야. 당신도 싸구려 천조가리 좀 그만 입고 제대로 된 것 좀 사 입어. 물론 당신 돈으로 말이야. 저는 남편이 뭘 잘못 먹었나 싶어 두 눈을 오랫동안 쏘아봤습니다. 빨리 가서 환불하고 오라는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이는 전혀 제 생각을 잊지 못하고 명품 옷들을 장롱에 걸었습니다. 그이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꼬신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하고 낭비하고 사는 걸 보고 자라서 독립 후 검소하게 살게 되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나면서 식구들에게 찌질하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심하게 듣다 보니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멍청이처럼 산 것 같다며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즐기면서 살겠다는 철없는 말을 했답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 속을 타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날아와서 뜯어봤을 땐 화가 머리끝에서 터져버렸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식사를 자주 한 건 이해하는데 밥값만 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버는 돈이 많긴 하지만 소비가 너무 심해 불러앉히고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제가 무슨 상관이냐는 막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생활비를 안 주냐, 당신한테 카드까지 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했잖아. 아, 그깟 카드값이 좀 나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씀씀이가 너무 해프니까 이러지. 예전에 당신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나랑 연애할 때처럼 아껴가면서 살면 안 돼? 부탁이야. 그 찌질했던 때처럼 살자고? 난 싫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궁상 그만 떨고 좀 꾸미고 다녀라. 그 무릎 나온 주인이고 좀 버리고 말이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물들어버린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들어버렸고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며 사치를 계속 부렸어요. 자기가 번 돈을 쓰는 거라 말할 때마다 기운이 쫙 빠졌답니다. 그럼 혼자 살지. 왜 결혼을 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느냐며 볼멘 소리를 해봤지만 어떤 말도 남편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 그이가 시어머니한테 일렀는지 시모녀가 저희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동안 시자 노릇을 한 건 아니지만 종종 제 옷차림새에 지적하고 인상을 찌푸리며 무시한 적이 여러 날이라 시모녀를 마주하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셨는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질을 하시더라고요. 넌 머리 안 하니? 아무리 생머리여도 좀 관리 좀 해라. 또 화장은 왜 안 한 거야? 쌩얼에 자신 있다 이거니? 옷은 그게 뭐고? 중고등학생들도 그것보단 잘 입겠다. 손발톱에 매니큐어는 왜 안 바른 거야? 자신한테 투자 좀 하란 말이야. 세연이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요. 진화가 덜 된 세계? 이런 걸로 다니면 쪽팔리지 않아요? 내 친구가 이러고 나오면 난 모른 척하고 도망을 가고 말 거예요. 두 모녀는 이렇게 무시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시댁은 곧 10월 되었기 때문에 두 귀를 닫고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왜 바가지를 긁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예, 네가 헌옷수감에서 주워다 입은 옷차림으로 다닌다고 해서 내 아들도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요즘은 일만 잘해도 다가 아닌 세상이라고. 비싸게 자신을 꾸며야 인정받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야 진급도 술술 풀린다고. 네가 뭘 알겠니?
어머님, 저 이런 차림으로 일했는데 과장까지 한 번에 올라갔어요. 요즘 사람들은 비싼 옷차림을 보고 진급을 시켜주지 않는다고요. 또 밥값이 너무 비싸서 다들 1,000원이라도 싼 데를 찾아간다고요. 제 남편처럼 주당 몇만 원씩 하는 식당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라고요. 제가 그렇게 받아쳤더니 시어머니가 극도로 흥분해서 얼굴색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뭘 하는 거니? 너 지금 날 가르치려고 든 거냐? 인연이 오랜만에 성질 뻗치게 하네. 야, 넌 시애미가 한마디 했다고 2마디 3마디로 말대답을 하느냐? 내가 너한테 큰 거 말했니? 쪽팔리지 않게 돈 좀 쓰고 살라 말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야? 인연 이거 꼭 시애미 어릴 때랑 똑같네. 옥순이 그 년도 지가 뭐라도 되는 마냥 친구들한테 가르쳐드리려고 했지. 쥐뿔도 없는 년이 반장까지 헤쳐먹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말이야. 남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게 아주 모전자전이야. 아니지, 네 아빠도 똑같은 양반이었지. 부모 전자전이라고 해야 맞나? 야, 넌 주제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내 아들은 충분히 씀씀이가 커도 상관없을 만큼 잘 나가. 그러니까 주둥이 닫고 조용히 살아.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지금 저를 혼내려는 건 이해하겠는데 엄마 아빠를 모욕하고 뒷담화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어른이 아니라는 말이요. 이게 어머님처럼 뒤에서 아무지 없는 사람을 흉보고 잘난 척하는 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따귀를 날렸습니다. 뭐가 어째? 이년이가 진짜 지혜미를 썩 빼닮았네. 옥순이 그년이 나한테 훈계하듯이 말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 욕 좀 그만하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다시 제 뺨을 갈기려자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챘어요. 이글거리는 저의 눈동자를 본 시어머니는 한참 눈싸움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그리고 남편 기죽이는 소리를 하거나 궁상맞게 살라고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다시 한번 스캔하며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내고 나가더군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기고만장해 사고 싶은 옷과 게임기 그리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비싼 피규어를 수집하기 시작했답니다. 전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화를 삭히며 하루를 보냈어요. 한편 저희 양가 식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시어머니가 주최한 자리였죠. 어릴 적 친구이자 동창인 저희 엄마와 사돈이 되어 기쁘다며 양가 식구가 자주 모이길 바란다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엄마를 시기 질투했던 시어머니가 저희 식구를 무시하고 깔아 뭉개고 싶어 만든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자주 모일 때마다 저희 엄마의 옷차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기본이었고 아빠와 아직도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에 사느냐며 깔보기도 했죠. 또 대학을 못 나온 부모님에게 늦게라도 대학에 가라는 말도 하셨어요. 자기네 집안과 비스트 지르면 발전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라며 무시의 끝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희미한 미소만 보이셨고 엄마는 그래 사람이 발전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 저층 아파트도 꽤 살만해. 대학은 이제 머리가 굳어버려서 안 될 것 같아. 하시며 일일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기가 죽지 않자 시어머니는 불만이었는지 모임이 끝나고 나갈 때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네요. 그런 분위기를 봤더니 엄마와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대충 감이 잡혔습니다. 엄마는 가진 게 없지만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 반장까지 꿰찼는데 시어머니는 용을 써도 친구들에게 관심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굳이 말로 듣지 않아도 절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샘하던 시어머니는 매번 엄마를 이겨먹지 못해 안달이 나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임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의 사치와 시댁의 사치를 수없이 봐오며 어느 정도 정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져있을 때쯤 호텔 레스토랑으로 모이라는 단체 카톡을 시어머니가 보냈답니다. 친정 부모님을 욕하고 제 뺨을 갈겼던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 분노가 치밀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고 남편과 호텔로 가게 되었죠. 저희가 먼저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들어오셨어요.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삐까뻔쩍한 옷과 가방,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요. 누가 보면 시상식이라도 가는지 알 것 같은 복장으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늘 그렇듯이 수수하고 가벼운 차림으로 오셨고요. 이윽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주문했는데 시어머니가 필러를 맞아 두꺼운 입술을 재수없게 열었습니다. 옥순아, 너 그 옷 어디서 났어? 어디 헐어수감에서 줍기라도 한 거야? 넌 어떻게 갈수록 패션이 그 모양이니?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좀 꾸미고 살아라. 엄마, 나 서든 아줌마가 입은 옷 어디서 파는 줄 알아? 시장 가면 3,00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얼마 전 시장에 지나가면서 저런 옷은 누가 사 입나 하고 코웃음을 쳤는데 그 옷을 여기서 보게 되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조롱에 화가 났지만 부모님이 가만히 계셔서 참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3,000원짜리면 어떻고 300만원짜리면 어때? 나 자신만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옷을 입어도 누구에게 무시당해 본 적 없어. 사람들은 내 옷을 보지 않고 얼굴과 태도를 보거든. 서동처녀, 비싼 옷을 입는 게 좋긴 하겠지만 우선 내면을 명품으로 길러보세요. 내면이 엉망진창이라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싸구려 같아 보인다고요. 아하. 그렇게 조곤조곤 웃으며 시모녀를 공격한 엄마 덕분에 피식하고 웃음소리를 내버리고 말았답니다. 두 모녀는 엄마가 하는 말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목 푸는 소리만 하고 음식을 먹더라고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엄마를 이겨먹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끝나고 더는 할 대화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날 참이었어요. 계산은 양가 부모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할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명품 가방을 지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네, 에르메스 지갑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봬도 없네. 이상하다. 지갑을 두고 왔으면 우리가 낼게. 아니거든. 가지고 왔거든. 아까 에르메스 지갑에 있던 카드로 취하고 왔거든. 잠깐 기다려봐. 그래, 알았어. 천천히 해. 시어머니는 명품 지갑을 한참 동안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처 안에 있는지 찾아보든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는 게 정상일 텐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두 눈을 부릅 뜨더니 친정엄마를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보셨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오늘 옥순이 네가 왜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그득한지. 너 내 지갑 훔쳐갔구나. 500만 원도 넘는 지갑에 현금도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걸 훔쳤으니 기분이 좋은 거지.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이 결혼 생활이 곧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엄마가 어떻게 받아줄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뭐? 내가 지갑을 훔쳤다고? 지순아,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러면 안 돼. 지금 너 실수하는 거라고. 실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어릴 적에도 내 친구들을 훔쳐갔잖아. 기억 안 나?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친구를 훔치다니? 친구가 무슨 물건이니? 지순아, 너 아까 마신 와인 때문에 지정신이 아닌 거야? 엄마는 침착하게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모습이 도둑질하고 들켜서 차분한 척을 하는 거라며 으르렁거렸어요. 닥쳐. 옛날 일을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내 지갑을 포기할 생각도 없어. 너 오늘 내 눈을 보고 여러 번 비웃는 것 같았는데 이유가 내 지갑을 훔쳐서 그런 게 분명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가 네 가방을 좀 뒤져보자. 엄마는 기가 막혀 혀를 찼지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엄마 옆으로 달려가 명가방을 거꾸로 들어 안의 내용물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구둣발로 엄마의 물건을 헤저으며 이리저리 찾아보더니 아이고 그지 새끼 아니랄까봐 쓰레기 같은 가방 안에 값싼 물건만 가득하네. 라고 조롱했어요. 이에 엄마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 사과하고 가방을 정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되려 엄마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답니다. 가만히 있어. 네 몸 어딘가에 내 지갑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면 네가 도둑년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순이 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애들 보는 데서 부끄럽지도 않니? 부끄럽냐고. 도둑년 찾는데 쪽팔림이 문제야?
결국 엄마는 두 팔을 벌리고 실컷 뒤져보라는 자세를 취했고 시어머니는 엄마의 몸을 여기저기 더듬으며 지갑을 찾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입고 계신 치마를 더듬거리고 끝나나 싶었는데 엄마를 구석으로 몰고 가 치마를 올려보라고 하더군요. 네 팬티 속 좀 보여줘봐. 원래 도둑년들은 팬티 속에다 잘 숨기거든. 내가 잘 알아. 칠순아, 이러지 마. 너 나중에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닥치고 치마 올려, 도둑년아. 시어머니가 고성을 지르며 엄마의 치마를 억지로 걷어 올리고 팬티 속까지 검사하더군요. 당연히 지갑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사이에 제가 호출 버튼을 눌러 레스토랑 직원을 불렀답니다. 붉어진 얼굴로 양가 부모님은 똑같이 화가 올라 있었고 남편과 저도 적대감을 가지고 각자의 가족 옆으로 붙어 있었어요. 저는 호출을 받고 찾아온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레스토랑에 도둑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 있는 저희 시어머니가 500만 원이 들어있는 500만 원짜리 지갑을 잃어버리셨거든요. 제 말을 들은 직원이 지배인에게 말해 CCTV를 확인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야, 여기 그렇게 쉽게 도둑이 찾아지겠니? 네 애미가 사각지대에서 내 지갑을 훔쳐서 어디다 숨긴 게 분명하단 말이야. 하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짓거리더라고요. 어쨌든 직원은 지배인에게 일을 보고하고 한참 동안 CCTV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양가 식구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기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30분을 기다렸는데 지배인과 직원이 저희 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목을 풀더니 경찰에 신고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도둑이 누군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둑이 누군데요? 어떤 자식이 훔쳐가서 이 사달을 냈는지 알아야겠으니 당장 말해주세요. 그게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말씀드리지 못하니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이봐요 지배인 양반.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냥 우리 보내줘요. 경찰 신고도 취소해주고. 네 마음 넓은 내가 참아야지 어찌겠어. 사돈을 절도범으로 만들 수 없으니 여기서 끝을 냅시다. 치순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대로 가면 내가 도둑이라고 끝까지 의심할 거잖아. CCTV에 뭐가 나온 것 같으니까 범인을 색출할 때까지 기다려.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진짜 콩밥 먹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거야? 내가 도둑년이 아닌데 왜 콩밥을 먹어. 참말 말고 경찰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 엄마의 경고에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구겨지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경찰 4명이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왔고 지배인과 직원이 도둑질로 난리가 난 룸이 여기라며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곤 잠시 후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시어머니가 레스토랑에 들어오며 남편 가방에 에르메스 지갑을 넣는 게 포착됐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엄마를 도둑으로 몰고 망신을 주려고 세운 작전이었던 것 같았죠. 경찰들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엄마한테 물으셨는데 엄마는 제 눈치를 보더군요. 영미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가야 하겠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어머님이 엄마한테 지갑 훔쳐갔다고 소리치는 순간 이혼을 결정했어. 무고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해드려.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도 이젠 더 이상 치순이랑 엮이고 싶지 않구나. 너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 연애 끊어야겠어. 형사님들 저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이 사치순이를 데려와서 처벌해주세요. 형사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열등감이 있어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너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잖아. 그래서 널 시기하고 질투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괜히 복수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너를 짓밟고 싶었어. 결국 옛날에 질투했던 거로 나와 남편과 딸을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했던 거야? 그것도 모자란 날 도둑녀 취급하고 몸을 수색하다 못해 팬티안까지 뒤져본 거니? 네가 한 짓은 무고죄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취가돼. 내 딸도 니네 식구와 연애 끊겠다니 제대로 벌 받게 해주겠어. 안 돼. 그러지 마, 옥순아.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서해줘. 이렇게 빌게.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멀뚱히 보고 서 있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같이 사과하자고 호통치더군요.
잘못했어. 미안해, 옥순아. 그리고 세아가 이혼하지 마. 앞으로 진짜 좋은 시애비가 될게. 약속한다고. 여보, 형식이 형순이 니들도 같이 무릎 꿇고 빌어. 엄마 이대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내버려 줄 거야? 시어머니 못지않게 하얗게 질린 시댁 식구들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저희 식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군요. 형사들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며 고소 여부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형사들에게 잠시 룸 밖에서 기다려달라며 가족끼리 대화를 좀 해보겠다고 전했어요. 잠시 후 형사들이 나가자 엄마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채 따귀 한 대를 먼저 날렸습니다. 이년아, 내가 느낀 수치심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팔 벌려. 네 몸을 더듬고 팬티 속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테니까. 팔 벌려. 알았어. 자, 됐지. 실컷 뒤져봐. 엄마는 시어머니의 옷을 들춰가며 몸을 할퀴었고 치마를 걷어올려 팬티 속을 들여다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년아, 이제 기분이 어때? 수치스러워. 미안해, 옥순아. 이제 이거로 퉁치고 봐주는 거야? 옥순아?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나 경찰서에 가면 안 돼. 사실 모전 지식으로 벌금 낸 이력도 있고 명품샵에서 물건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았어. 이번에 끌려가면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뭐야? 이거 참 기가 막혔어. 너 부자잖아. 잘 살고 있으면서 그런 짓은 왜 했는데? 사실은 다 대출이야. 애들 신혼집도 괜히 펑나보려고 3금융으로 대출받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죄다 짝퉁이야. LMS 지갑은 5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짜리 짝퉁이야. 널 이런 식으로도 이겨먹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빛 좋은 개살구의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그리고 남편 놈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 식구를 개무시하고 잘난 척 해왔던 거죠. 저희는 어이가 없어 혀를 차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냉큼 바닥에 엎드려 다시 엄마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옥순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경찰서에 가면 안 돼.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는지 시댁 식구들 모두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사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 처가 워낙 철이 없어서 이런 일을 빚고 말았네요.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바깥 사돈도 똑같이면서 무슨 당신 얼굴을 보고 봐달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붙어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철판을 까는 거야? 시아버지가 입을 다물자 시누이와 남편이 떠들었어요. 사돈 아줌마, 그리고 새언니, 우리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같은 걸 다 하고 산다잖아요. 저도 언니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사과드릴게요. 우리끼리 화해하고 넘어가요. 경찰은 그만 돌려보내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우리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었다고. 나 다시 전처럼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만 화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자, 응?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이의 용서를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고개를 가로저으며 용서할 마음도 없고 이혼은 무조건 할 거라고 일러드렸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저희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는 시어머니는 새까치 까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손을 굳었습니다. 옥순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리겠니? 말해봐, 뭐든지 할 테니까. 네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어릴 때 했던 놀이가 생각나네. 우리 말뚝박기 해볼까? 니네 가족이 이기면 봐줄게. 딱 3판만 하자. 말뚝박기? 우리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마다 그거 하고 놀았었지. 그런데 지금 다들 나이가 있어서 괜찮을까? 싫으면 관두고. 엄마의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엄마가 왜 이러시나 싶었는데 시원하게 응징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말뚝박기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희가 선이었고 시댁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윽고 말뚝을 박은 시댁을 향해 돌진한 엄마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테이블에 도움받기로 받고 천장까지 날아올랐습니다. 간다. 왕년에 옥순이가 간다. 그리고 맨 앞에 말뚝을 박은 얄미운 신우의 허리에 올라탔는데 엄마의 강한 힘을 버티지 못하고 신우의 말뚝이 무너져 버렸답니다. 어라?
싱겁게 끝났네. 1대0, 2판 남았는데 어쩌지? 이번에는 영미 네가 먼저 타라. 시댁 식구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다시 말뚝을 받았어요. 저는 엄마처럼 공중으로 뛰어올라 테이블을 밟고 공중 2회전을 한 뒤 시어머니의 허리를 탔습니다. 삐끗하는 소리가 나긴 했는데 용기도 잘 버티더라고요. 이어서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공중을 날아 시누이와 시아버지의 허리를 아작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악하더군요. 가위바위보를 해야 할 상황이 오자 엄마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사돈처녀, 뭐 낼 거야? 설마 우리 딸한테 이기려는 건 아니지? 네, 이겨야 저희 엄마를 경찰서에 보내지 않는다면서요. 글쎄, 사돈처녀가 이기면 우리가 말뚝을 받고 허리를 다치겠지? 그럼 내 기분이 어떨까? 사돈처녀 마음대로 해. 그러자 제 밑에서 비명을 지르며 버티고 있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죽을 줄 알라고 경고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그럼 가위 낼게요. 영미야 들었지? 자, 가위바위보? 어이쿠, 우리가 또 이겼네. 2대0? 자, 막판하고 끝내자. 이번에 버티고 가위바위보 이기면 경찰들 물려줄게. 됐지? 너 진짜지? 약속 지켜줄 거지? 그래 이년아, 이번에는 진짜 약속을 지켜줄 거야. 유치하게 가위바위보 쳐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얼른 박아.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둥글게 모여 손을 모아 파이팅을 외치더군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도 파이팅을 하고 게임할 준비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아빠가 먼저 공중을 날라 시아버지의 허리에 올라탔고 두 번째로 제가 남편놈의 허리를 분질러버릴 정도로 강한 타격을 주며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를 악물고 잘 버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시어머니의 등에 올라타서 버티고 시누이가 가위바위보를 이기면 시어머니의 죄를 없애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점프를 했답니다. 바닥에서 덤블링을 3회전 하더니 1차 점프를 해 시어머니의 엉덩이를 발로 받고 수직으로 천장과 거의 맞닿았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하강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치준아, 사치준, 너 기억 안 나니? 내가 음수여고 허리케인 팔복순이야. 잘 가라. 이것으로 끝이다. 바람 소리를 내며 수직으로 시어머니 등과 허리에 엉덩이로 안착하자 어머님이 꺽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버렸죠. 시아버지와 남편놈도 바닥에 깔려버렸답니다. 엎드려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는 시어머니를 뒤집어 봤더니 하얀 개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빌었습니다. 옥순아, 나 이제 봐주면 안 되니?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게임은 게임이잖아. 내가 이겼으니까 넌 아웃이야. 그러게 잘 버티지 그랬니? 어허. 자, 문 밖에 있는 형사님들 들어오세요. 사치순을 무고죄와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엄마가 까랑까랑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가 이 나쁜 년 나중에 꼭 복수하겠어 하고 읊조렸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친절하게 문까지 열어주며 형사들을 입장시켰고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된 시어머니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알려지며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벌금은 고사하고 징역이 확정되었답니다. 무고죄로 감옥 가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가는 걸 보니 무고죄가 무서운 죄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수의를 입은 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징역 6개월에 처해졌어요. 조금 더 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벌금을 물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네요. 이후 시어머니가 없는 시댁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가짜 명품을 휘감고 다니며 중년 여자들을 꼬시고 다녔는데 그중 하나가 유부녀여서 크게 작살이 났답니다. 여자 남편에게 돼지게 맞고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해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어줬다네요. 그리고 시누이는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깜빵에 간 것과 시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들키면서 결혼이 파토나고 말았대요. 마지막으로 남편놈은 저와 이혼 소송으로 갈라서며 위자료를 물어주려고 집을 팔고 혼자 살 빌라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명품 중독으로
월급보다 많은 돈을 쓰고 다녔대요. 그러다 감당이 안 돼 인터넷으로 불법 도박에 빠져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꼬라박았는데 결과적으로 패가망신하고 말았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다네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제대로 망해 바닥을 기다 못해 지하로 처박히고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질투와 시기로 인한 막대먹은 짓을 벌인 끝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짐이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센통이고 속이 후련하답니다. 저는 이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듬해에 다시 독립했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처럼 아주 검소한 남자는 아니지만 돈을 아낄 줄 알고 성실한 사람이랍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부모님과 동청도 아니고 남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전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 제 옆에는 재혼한 남편이 있고 얼마 전 태어난 아들이 곁에 있답니다. 다시 찾은 제 인생이 참 즐겁고 행복하네요. 그럼 저는 잘 살고 있는 해피엔딩을 남기고 그만 떠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정말 재미있고 유쾌하네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모두 안녕히 계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